지난 시간에 코딩 퀴즈를 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잘 보셨나요? 대부분 잘 보셨어요. 평균 점수가 10점 만점에 9점이 넘었으니까 다들 엄청 잘 보신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내가 코딩을 한 건가? 구글링을 한 건가? 아니면 챗 GPT한테 프롬프트를 써가지고 이 퀴즈를 본 건가? 아니면 옆에 있는 족보가 모든 거를 다 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퀴즈는 잘 보셨는데 정작 내가 코딩을 한 거냐라는 거에 의구심을 가질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실제 현장에서 개발자들이 다 그렇게 하거든요. 옆에 책 갖다 놓고 구글 켜놓고 아니면 내가 옛날에 짰던 코드 갖다 놓고 아니면 동료가 짰던 코드 갖다 놓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부터 이 개발을 해 나갑니다. 개발에 익숙한 사람들은 카피 앤 페이스트 하는 게 훨씬 빨라지고 내가 원하는 코드를 보는 눈이 훨씬 더 빨라지는 거고요. 그리고 더 익숙해지면 찾지 않고 머릿속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냥 많이 써서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건 외우는 게 아니고. 그리고 초보 개발자뿐만 아니라 10년 차 이상 되는 고급 개발자들도 여전히 구글링을 해요. 왜? 몰라서가 아니고 그분들은 랭귀지를 하나만 쓰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파이썬도 쓰고 동시에 비주얼 C++도 쓰고 HTML, 자바스크립트, CSS, 백엔드 개발을 할 때는 SQL 같은 것도 쓰고요. 동시에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해요. 근데 언어마다 로직은 다 동일하지만 언어마다 문법은 조금씩 달라요. 마치 영어랑 스페인어랑 프랑스어가 조금씩 다르듯이 달라요. 그걸 다 외우고 있지 않아요. 그때그때 필요한 때 구글링 해가지고 이랬었지 찾아가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난주 퀴즈에서 내가 코딩을 한 건가 구글이 코딩을 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내가 코딩을 한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앞부분은요. 문제에 들어가기에 앞서 실행하세요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뭐가 들어있는지 펼쳐볼게요. 보시면 import request, import pandas 많이 본 거죠. 크롤링 하는 부분이에요. 원래 이 크롤링 자체를 퀴즈 문제로 내려고 했었는데 너무 어렵다는 메일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그럼 이 부분은 그냥 퀴즈 하지 말자 라고 해서 그냥 데이터는 드리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크롤링을 하는 코드였고요. 이 세 번째 셀 여기를 실행을 하면은 DF1에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DF2에는 하이닉스의 주가가 저장이 됩니다. 여기까지 해놓고 코딩을 시작을 한 거예요. 1번 문제에 가볼게요. 1번 데이터 프레임 DF1과 DF2의 마지막 5행을 출력하시오. 마지막 5행을 출력하는 거는요. tail 이라는 기능을 쓰면 돼요. 앞에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붙이고 .tail 이렇게 쓰면 돼요. 여기 df1.tail 이렇게 하면 마지막 5개가 출력이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여기다가 n은 5 이렇게 써주신 분들도 있어요. 구글링을 하면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이거는 요거는 몇 줄을 할 거냐라는 인자인데요. 생략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냥 5만 써도 똑같이 나오고요. n은 5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 안에다가 3 쓰면 마지막 3줄만 1 쓰면 마지막 한 줄만 출력이 돼요. 어떤 분들은 이 앞에다가 프린트까지 붙여준 분들이 있어요. 출력하시오 라고 했더니 명시적으로 프린트까지 붙여주셨는데요. 붙여도 좋고 안 붙여도 좋고 상관없습니다. 결과값만 나오면 돼요. 자, 그러면은 테일은 마지막 5개 행을 출력하는 거였고요. 반대로 처음 5개를 출력하고 싶으면 헤드
라고 써주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 숫자를 써주면 그만큼만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번 문제를 풀 수 있었고요. 다음 2번 두 데이터 프레임의 데이터 컬럼을 날짜 형식으로 변환하세요. 자, 이 위에 보시면 지금 데이터 컬럼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사람이 보기에는 이미 날짜죠. 하지만 컴퓨터가 보기에는 날짜가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를 날짜로 컨버팅을 해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게 데이터 클렌징의 하나인데요. 어떻게 할까? 일단 날짜 형식으로 보이는 거를 pd.toDateTime 이 함수에 집어넣으면 그러면은 얘가 날짜 형식으로 바꿔줘요. pd.toDateTime 이게 판다스가 제공하는 그 날짜 형식으로 변환하는 함수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까지만 써준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까지만 딱 써주면 날짜 형식으로 변환은 되는데 저장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써줘야지 변환한 다음에 다시 데이트에다 담아라 해서 데이트에 담는 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날짜 형식으로 변환하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담는 작업을 안 해도 점수는 똑같이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게 실제로 내가 클렌징을 하겠다라고 하면 변환해서 저장까지 해줘야 된다 라는 사실은 인지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2번 문제까지 풀었고요. 3번에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신 것 같아요. 3번 두 데이터 프레임의 클로우즈 컬럼을 숫자 형식으로 변환하세요. 클로우즈는 지금 여기 이미 변환이 된 결과값인데요. 그 옆에 오픈, 하이, 로우는 변환 안 한 거예요. 보시면 여기에 콤마 있죠. 1000단위 딜리미터. 이것들 때문에 그냥 변환은 안 돼요. 보시면 이 부분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 부분이 바로 콤마를 제거해 주는 부분인데요. 뭐냐면 이렇게 콤마가 있는 거는 사람이 보기엔 숫자예요. 보기 편하라고 1000단위마다 딜리미터를 찍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컴퓨터가 인식하기엔 넌 도대체 뭐냐? 이건 숫자냐 뭐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너는 그러면은 나는 모르는 거야. 넌 숫자 아니야.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는. 그렇기 때문에 이 컴마를 지워주는 작업, 이 부분이 꼭 들어가야 돼요. 이 부분이 꼭 들어가야지 컴마가 지워져서 그 뒤에 뭐라고 쓰든 얘가 숫자구나, 숫자로 바꿔야지 라고 합니다. toNumeric이라는 함수를 쓰신 분도 있어요. 이게 아마도 구글링이나 챗GPT한테 시키면 이렇게 해서 바꾸는 그런 코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많이 나와요. 저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할 때도 이 부분이 들어가야만 해요. 왜냐하면 toNumeric을 해도 숫자여야지 얘가 바꿔주는데 컴마가 있으면 넌 숫자 아니야. toNumeric이 에러를 뱉어내요. 똑같이. 그래서 이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거 다시 한번 인지하시면 좋겠어요. 다음 각 데이터 프레임의 날짜 컬럼을 인덱스로 설정하시오. 자, 날짜 컬럼이 여기 데이트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인덱스로 설정하는 거. 그렇죠. set index라는 명령어 써주면 되고요. 이 inplace 이 부분은 뭐냐? 저장을 해라라는 거예요. inplace가 없으면 그냥 해보고 땡! 저장 안 돼요. 근데 inplace true로 설정이 돼 있어야 저장해줘요. 그래서 inplace true까지 해주면 설정이 된 거다. 물론 여기에서도 이거 안 붙였어도 점수는 똑같이 다 맞은 걸로 드렸습니다. 왜냐? 우리는 set index를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니까요. (5번) 각 데이터 프레임의 종가 컬럼을 종목명으로 변환하세요. 변환하는 문제. rename. rename에서 내가 원하는 컬럼명으로 바꿀 수 있니? 라는 거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이거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예, 그렇죠. 데이터 프레임 점 리네임을 써주고요. 괄호 안에다가 이렇게 내가 할 짓을 명시를 해주는 거예요. 자, 컬럼을 바꿀 건데 뭐를 뭘로 바꿔라 이렇게 해서 알려주면 되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스 true를 해줘야지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5번 문제 해결할 수 있었고요. 6번 두 종목의 종가를 한 개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병합하세요. 종가를 병합하라고 했으니까 종가만 일단 갖고 왔어요. df1, df2의 각각 종가를 우리가 위에서 클로우즈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종가만 갖고 온 거예요. 병합하는 거는 concatenation, 판다스에 들어있는 pd.concatenation 이 함수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각각의 내가 합칠 그 컬럼들을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면 걔네들 합쳐주고요. 여기에서는 어느 쪽 방향으로 합칠 거니? 라고 해서 축을 지정을 해줘요. 엑시스를 1로 하면 이렇게 컬럼 방향으로 계속 합쳐 나가는 거고요. 만약에 0으로 하면 로우 방향으로, 열 방향으로, 행 방향으로 합쳐 나갑니다. 이게 엑시스 0일 때, 이건 1일 때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pd.concat 해서 이 두 개 딱 찍어서 이렇게 갖고 올 수 있었고요. 여기에서도 이 컬럼들만 딱 데려오지 않고 전체를 다 데려오신 분들도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df1, df2 이렇게 하면은 지금은 종가만 갖고 왔지만 df1, 2 이렇게 하면 쫙 다 데려와요. 여기 시고 조종 뭐 거래량 거래대금이 다 있었잖아요. 걔네들을 다 데리고 와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되게 긴 하나의 테이블로 만들어 주죠. 그렇게 해도 점수는 다 맞는 걸로 처리를 했습니다. 왜? 병합을 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는 다 들고 있잖아요. 다만 깔끔하지 않았을 뿐이지. 다음 7번 df를 날짜 기준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세요.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거 sort index로 정렬할 수 있어요. 데이터 프레임 점 sort index 해주면 인덱스를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inplace true 해주면 정렬을 한 걸 저장을 합니다. 구글링에서 답을 적어주신 분들은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ascending true. 자, 이게 지금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게 ascending을 true로 해주면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붙여주는 건데요. 상리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선 쓰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ascending을 false로 하면 오름차순이 아니라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게 됩니다. 다음 문제. 두 종목의 20일 이동평균 주가를 구하세요. 자,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롤링이라는 걸 통해서 이 윈도우를 지정을 해줄 수 있다. 만약에 롤링 3 하면은 이 3개짜리 윈도우가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서 내려가서 그 3개만 가지고 뭔가 그 다음 작업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해준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0일짜리 윈도우를 계속 이렇게 움직여 가는 건데 20일짜리 윈도우를 가지고 뭐 할 거니? 우리는 이동 평균을 구할 거니까 평균, 민 한 거죠. 이렇게 해서 20일 이동 평균을 간단히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요. 두 종목의 전일 대비 변동률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예요. 변동률을 구하는 건데요. 간단하게 퍼센트 체인지 가지고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전날 대비 오늘 얼만큼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를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이렇게 안 하고 구글링 하신 분들은 아예 이거를 직접 계산하신 분들도 있어요. 직접 계산하면 변동률이라는 게 식이 어떻게 되죠? 전일이 기준이잖아요. 전일이 기준이고 오늘 빼기 전일
이게 바로 전일 대비 변동률의 식이죠. 그러면은 이거를 숫자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어제 100원이었다. 오늘 110원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하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얼마? 100분의 10이니까 0.1 또는 10%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일 대비 변동률을 이렇게 함수로 그냥 간단하게 했으면 되는 거고요. 또는 이렇게 식으로 직접 계산해도 돼요. 근데 계산을 하는데 이거를 거꾸로 쓰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오답 처리를 했습니다. 왜? 변동률을 구하지 못했으니 전일 대비 변동률을 못 구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거꾸로 되어 있는 분들은 오답이다. 아쉽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두 종목의 30일 변동성을 구하세요. 30일 변동성을 구하는 거는, 변동성이라는 건 뭐예요? 하루하루의 변동률이 그거의 표준 편차, 그거를 구하는 게 변동성이기 때문에 일단 변동률을 먼저 구하고요. 그거를 가지고 롤링을 해요. 왜? 30일이니까 롤링 30을 한 다음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를 구하면 30일 변동성이 돼요. 10번 문제는 거의 대부분 맞춰주셨어요. 근데 9번 문제는 더 쉬운데 잘 못 맞췄어요. 왜? 이유가 참 궁금하긴 한데 아마도 저런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 간단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 그냥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바로 넘어갔고요. 변동성은 좀 더 복잡하니까 보시면은 위에는 한 개고 밑에는 함수를 3개나 먹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변동성은 그리고 좀 많이 쓰는 거고, 물론 변동률은 더 많이 쓰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을 좀 많이 했고 이 부분은 간단히 언급을 해서, 그래서 요거보다 요거를 더 못 풀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변동성을 구하는 이건 다 잘하는데 왜 이걸 못할까? 이게 바로 응용이 왜 안 될까 하는 궁금함은 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퀴즈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멀티 에셋 스트래티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싱글 에셋 스트래티지를 공부했죠. 싱글 에셋 스트래티지는 종목 하나만 놓고 차트를 보고 어느 시점에 들어가고 어느 시점에 빠지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을 알아본 거였고요. 멀티 에셋 스트래티지는 여러 종목을 놓고 이 종목들 중에 내가 어떤 종목에 들어가야 되느냐를 찾는 그런 전략입니다. 멀티 에셋 스트래티지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가 지금 투자 전략을 왜 공부하고 있느냐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볼게요. 금융 시뮬레이션 과목에서 투자 전략은 사실 포커스는 아니에요. 우리 테마는 백테스팅 하는 거,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하는 거, 이 두 가지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보려고 이 과목을 듣는 거지, 투자 전략을 배우려고 이 과목을 듣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럼 도대체 이 얘기를 지금 왜 하지? 왜 하냐면 시뮬레이션을 하든 백테스팅을 하든 무언가 모델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린다 라는 얘기를 처음에 시뮬레이션이 뭐다 라는 걸 소개할 때 알려드렸어요. 근데 금융에서 모델이라는 건 대부분 투자 전략을 모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시뮬레이션과 백테스팅을 하기 전에 걔까지 가기 위한 중간 도구로서 모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모델이 어떤 모델이 있나 그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스트래티지들을 배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스트래티지까지는 가지 않고요. 그냥 개념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 대중적인 거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멀티 에셋 스트래티지 중에 가장 유명한 거,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많은 유튜버들이 와서 떠들고 다니는 거, 밸류 스트래티지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밸류 스트래티지는 한국말로 가치 투자 전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치 투자를 얘기하기에 앞서 가치 투자가 뭐냐에 대한 컨센서스가 필요해요. 가치 투자라고 하면 그냥 뭔가 가치 있는 주식을 찾아내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가치 있는 주식이다 라는 느낌은, 그 느낌적인 느낌이 뭐냐면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만 같은 주식, 그게 사실 그냥 직관적인 가치 있는 주식의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가치 투자에서 얘기하는 가치 있는 주식이라는 건 그게 아니에요. 이 두 개의 차트를 지금 양쪽에 그려놨는데요. 지금 오른쪽 차트에 보면 주가가 쭉 우상향하고 있죠. 이게 마치 가치 있는 주식처럼 느낌이 와요. 앞으로 가치가 진짜 있을 것 같긴 해요. 우상향하는 그림을 보니까.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걸 보면 이 주황색이 이제 주가를 표시하는 건데 내려가잖아요. 얘는 가치 있는 주식이냐? 좀 느낌적으로 아니죠. 하지만 가치 투자에서는 가치 투자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가치 있는 주식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실제 그 현재 밸류에서 더 저평가되어 있는 싼 주식, 이런 거를 가치주라고 해요. 자, 이 파란색은 내가 생각하는 가치, 그러니까 계산에서 나온 공정가격, 페어밸류,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하는 가치, 이런 것들을 이 파란색이라고 하고, 이 주황색은 실제 주가를 지금 표시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공정가격보다 실제 주가가 싼 거, 이거를 우리는 가치주라고 합니다. 오른쪽처럼, 자, 애널리스트가 제시한 가격이 이 정도인데 실제 주가가 이런 거. 에코프로 보면 애널리스트는 뭐 30에서 50 제시했잖아요. 하지만 지금 100만 원이 넘었잖아요. 이거는 가치주가 아니에요. 가치 투자 입장에서 보면 얘는 가치주가 아니고 그냥 고평가된 주식이다. 그리고 가치주다라고 하면 가치 투자에서 얘기하는 가치주는 저평가된 주식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원짜리 주식이 있다. 실제 주가가 10원이에요. 아니, 실제 주식이 10원짜리예요. 근데 얘의 밸류가 애널리스트들은 얘를 30원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 10원에 거래되고 있다. 그럼 저평가된 거잖아요. 요거는 가치주가 맞아요. 근데 그 반대로 아무리 싸도 10원짜리 주식인데 10원에 거래되고 있어. 그러면은 걔는 고평가 저평가가 아니고 그냥 싸구려 주식인 거죠. 예. 그래서 가치주다 그러면은 다시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저평가된 주식이다. 저평가주를 찾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가치주에 대한 컨센서스를 여기까지 이루었으면 가치주를 찾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가치 판단의 기준은요, 재무제표입니다. 주식이니까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그 회사의 가치를 찾는 거죠. 재무제표는 몇 가지 보고서 형태가 있지만 그 중에 투자자들한테 가장 많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재무상태표는 밸런스 시트인데요. 현재 시점에 기업의 재무구조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에 발행하는 기준 일자, 그 날짜에 딱 스냅샷을 찍어서 그 날짜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얼마가 있고 부채는 얼마가 있어. 그래서 총 이 회사가 운용하는 자본은 얼마야. 그리고 부채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 자산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 이런 내용을 보여주는 현재 그 회사의 재무 구조를 보여주는 걸 재무상태표라고 합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예요. 인컴 스테이트먼트인데요. 대상 기간 동안의 영업 실적을 보여줘요. 예를 들어서 애뉴얼 리포트, 사업보고서 같은 경우는 1년짜리를 사업보고서, 애뉴얼 리포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애뉴얼 리포트다라고 하면 1년 동안 이 회사가 영업을 얼마나 잘했냐. 그래서 1년 동안 얼마를 벌었니? 그래서 그 중에서 이익은 얼마니? 뭐 이것저것 인건비랑 다 빼고 그럼 순이익은 얼마니? 그래서 주당 순이익은 얼마일까? 이런 영업 실적을 나타내는 게 손익계산서예요. 이걸 만약에 사업보고서가 아니고 분기보고서다. 그러니까 쿼터리 리포트다라고 하면 3개월 동안의 실적이 나오겠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와 다른 건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 스냅샷인데 손익계산서는 기간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표도 마찬가지로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1년짜리다. 그러면 그 1년 동안 현금이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가 나갔는지 현금 흐름의 관점에서 보고서를 작성한 게 현금 흐름표예요. 현금 흐름표는 굳이 왜 따로 작성하느냐, 손익계산서가 있는데, 이거는 그 기업이 기업 활동을 할 때 다 현금만 가지고 기업 활동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회사가 1년간 100억을 벌었어. 매출액이 100억이야. 그리고서 이익도 엄청나게 잘 받았어. 잘 벌었어. 그런데 100억을 벌었는데 100억이 다 외상 매출이네? 그러면은 잘 벌었긴 했지만 이 기업의 현금은 1년 동안 한 푼도 안 들어온 거예요. 근데 기업은 이제 내가 100억을 버는 동안 원가라는 게 있잖아요. 100억을 버는 동안 내가 예를 들어서 원가가 50억이었어. 50억을 썼다라고 치는데 50억은 근데 내가 실제 돈을 내고 썼어. 응? 기업 직원들 월급 같은 걸 다 줬다 이거죠. 그러면은 기업은 100억 벌고 50억 썼으니까 50억 남았잖아요. 하지만 현금의 관점에서 보면 그냥 마이너스 50억이 되는 거예요. 흑자도산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 기업이 영업을 아무리 잘했어도 현금이 제대로 돌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이런 관점에서 투자자들은 기업의 현금 흐름표 역시 손익계산서 못지않게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치 판단을 할 때 기준인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가 있다. 그러면 이런 재무제표를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재무제표의 원본은 미국 주식이라면 에드가라는 사이트에서 볼 수 있고요. 한국 주식은 다트라는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에드가는 미국의 금융위원회인 SEC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고요. 다트는 한국의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금융감독원, 그 다음에 SEC는 각 나라에 등록된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투자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원본 수준에서 제공을 해줘요. 지금 이 화면은 애플의 재무제표인데요. 이렇게 에드가에서 보면 완전히 디테일한 내용까지 싹 다 발표를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애플의 투자자다라고 하면 에드가에 들어가서 애플의 재무제표를 이렇게 다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수업은 MBA 수업이고 여러분들은 회계 수업을 기본적으로 다 듣고 오셨을 테니까 재무제표를 읽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다 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백테스팅이나 시뮬레이션을 하는 이 어프로치는 좀 퀀트 입장에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퀀트라는 건 뭐라 그랬죠? 특정 종목 하나를 깊이 있게 분석한다기보다는 표준적인 잣대를 가지고 수많은 종목들을 다 때려 넣고 그 중에 내가 정한 잣대에 들어오는 그 기준 안에 들어오는 종목이 뭘까를 찾아내는 그런 게 더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애플의 재무제표를 이렇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이런 짓을 하고 있을 틈이 없는 거죠, 퀀트는. 그래서 이 재무제표 원본을 일일이 다 보는 거 힘들어요. 사실 퀀트가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 개인 투자자라도 이렇게 원본 수준의 재무제표까지 다 보면서 투자하려면 진짜 종목 선정하는 게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간단한 폼에 정리되어 있는 그리고 원본 수준의 재무제표는 기업마다 다 용어도 다르게 내고 예를 들어서 뭐 넷인컴, 뭐 어카운트 리시버블 뭐 이런 계정 과목들이 사실 표준화가 되어 있긴 하지만 기업마다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막 내요. 그래서 저런 그 글자 하나하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 보고 분석하기에 참 불편해요. 그래서 이걸 모아놓고 서비스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정리된 재무제표 형태로 보여주는 건데요. 이런 사이트들에서 좀 간단 재무제표를 볼 수 있고요. 좀 깊이 있게 그래도 보고 싶다라고 하면 stockrow.com이나 macrotrends.net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미국 주식에 대해서 얘네들이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한국 주식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굳이 뭘 찍어라 라고 하면 뭐 FN 가이드에서 이 재무제표를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FN 가이드에서 제공하는 건 거의 간단 재무제표 수준이고요. 이렇게 상세 재무제표를 제공하는 그런 한국 서비스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 한국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블룸버그 정도 가면 나오는데 그건 너무 고가라서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얘기하기가 좀 소개하기가 어려운 거고요. 한국과 미국의 그 투자자들의 투자 환경의 차이가 좀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좀 정리된 재무제표를 보는 게 더 수월하다. 하지만 간략한 사이트에서 보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기업 재무제표들을 다 보려면 만만치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S&P 500에 있는 기업들은 다 보고 싶어. S&P 500 기업을 다 보려면 아무리 간단하게 봐도 이게 사람이 보라고 할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럴 때는 재무 비율이라는 지표를 이용하면 훨씬 더 수월해요. 재무 비율이 뭐냐? 기업의 상태를 잘 파악할 수 있는 몇 가지 지표들을 사람들이 미리 뽑아서 재무 비율이라는 이름으로 몇 가지 레이시오 지표들을 만들어 놨어요. 자, 우리 부채 비율을 한번 볼게요. 여기 삼산텍이라는 회사와 인제컴퍼니라는 회사가 있어요. 둘 다 그 드라마 스타트업에 나온 회사들 이름인데요. 두 회사가 다 부채를 1억 원씩 가지고 있다. 나는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VC의 투자 의사 판단자다 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부채가 1억 원이 있다. 이것만 보고 내가 어느 회사가 더 안정적일지 판단을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얘네들한테 야, 재무 비율을 가져와 라고 주문을 합니다. 재무 비율을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삼산텍이라는 회사는 부채가 1억 원인데요. 자산이 1억 원밖에 없어. 쟤네 돈은 다 꾼 돈이네. 언제 회수당할지 모르겠다. 바로 망할 수도 있다. 인제컴퍼니는 부채가 1억 원인데 자기 자본 1억 원까지 더해서 2억 원의 자산이 있다. 쟤네들은 꾼 돈을 당장 갚으라고 채무자한테 독촉을 당해도 조금은 더 버틸 수 있겠구나. 삼산텍은 부채 비율 100%, 인제컴퍼니는 부채 비율 50%인 회사로 이제 딱 부채 비율만 보고 이 회사가 부채 측면에서는 얼마나 더 안정적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됩니다. 이렇게 부채 비율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비율 지표들이 있어요. 이 비율 지표들이 이제 퀀트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비율 지표들을 어떤 식으로 뽑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재무 비율들은요, 재무제표에서 주요 항목들을 결합시켜서 계산을 합니다. 우리가 앞장에서 살펴본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요, 재무상태표에 있는 항목만 가지고 계산을 한 거예요. 전체 자본에서 부채가 얼마가 있느냐, 그걸 가지고 얘 부채 비율은 50%다. 얘 부채 비율은 100%다. 뭐 이런 내용을 계산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안정성 지표다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손익계산서에서는요, 수익성 지표를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수익성 지표는 얼마치를 팔면 그 중에 얘가 이익을 얼마나 버느냐. 100원어치를 팔았을 때 그 중에 얘 마진율이 10%다. 아니면 얘 마진율은 50%다. 예를 들어서 제약회사, IT회사 이런 데는 마진율이 높겠죠. 하지만 유통회사 같은 데는 마진율이 낮겠죠. 그런 수익성을 계산할 수 있는 지표는 손익계산서에서 뽑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연결하면 효율성 지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효율성 지표라는 건 자본을 얼마나 투입하면 얘는 이익을 얼마를 만들어내 라는 계산을 해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과목에서 지금 이 테마에서 관심 있는 부분은 뭐죠? 가치투자 지표죠. 가치투자 지표는 결국은 주가와 결합을 시켜야 돼요. 현재 얘가 저평가냐 고평가냐
이거를 우리가 알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주가랑 결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주가 대비, 자본 대비 주가가 높다. 자본 대비 주가가 낮다. 얘가 만들어낸 이익 대비 주가가 높다. 주가가 낮다. 라는 것들을 계산을 해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PER, PSR 또는 PBR, PCR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PER는요, Price Earning Ratio인데 earning 대비, 그러니까 얘가 earning, 벌어오는 돈 대비 주가의 수준이 어떻다를 계산하는 게 주가와 손익계산서에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ales, 전체 매출액 대비 주가가 어떻다라는 거를 PSR에서 구할 수 있어요. 자본과 결합시키면은요, PBR, Price Book Ratio, 그러니까 book value, 장부가치 대비 너의 주가는 지금 어느 수준이다. 이런 거를 계산해낼 수 있고요.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 대비 지금 PCR 이런 것들을 또 계산해낼 수가 있죠. 이렇게 주가랑 연결을 시키면 가치주 지표를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종목의 가치주 지표들을 쫙 계산해서 이 가치주 지표가 제일 우수한 것들만 뽑아내서 투자를 하자라는 게 결국은 가치 투자 스트래티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재무 데이터와 주가를 결합해서 가치 지표를 찾아낼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재무 데이터가 발표되는 시기와 주가가 발표되는 시기에 갭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 주가를 가져다 써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역시 필요합니다. 자, 3분기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시점 차이를 한번 알아볼게요. 3분기 데이터는요, 3분기가 마무리가 되고 나서 집계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9월 30일까지는 3분기가 흘러가고 있는 날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10월 1일이 딱 돼야지 3분기에 대한 집계가 시작이 되는데요. 발표가 되는 건 기준 일자는 9월 30일로 발표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9월 30일이라고 날짜가 바뀌어서 나오는 데이터가 실제 나오는 날짜는 아무리 빨라도 10월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9월 30일자로 나온 데이터가 9월 30일에 주가와 결합이 되면 이게 과연 맞느냐 라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과거이니까 있는 그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시점에 퍼가 어쩌고 그 시점에 PSR이 어쩌고 그런 내용들을 분석할 때는 그냥 그 날짜로 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백테스팅이라는 걸 기준으로 투자를 할 때 내가 언제적 데이터를 참고해서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지? 이거를 감안하면 9월 30일의 재무 데이터를 내가 9월 30일에 주가와 결합시키느냐? 이거는 일단 말이 안 되죠. 왜? 9월 30일자의 재무 데이터는 아무리 빨라도 10월 중순,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늦게 내는 기업은 12월까지도 9월 데이터를 발표를 해요.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날짜의 재무 데이터와 이 날짜의 주가는 결합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이 날짜의 주가와 결합을 하더라도 많은 기업은 여전히 3분기 데이터가 없는 상태라서 2분기 데이터와 3분기 데이터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일 거고, 여기에서는 3분기 데이터가 좀 더 많을 거고, 이쯤이나 돼야 모든 기업이 3분기 데이터로 동일한 선상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투자 패턴이 어떨 거냐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시점에 주가를 쓸 수도 있고요. 여기 시점에 주가를 잡아올 수도 있고, 여기 시점에 주가를 잡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내가 어떤 식으로 이 투자를 가져갈 거냐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예요. 가치 투자를 할 때 많이 보게 되는 주요 재무 항목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출액 일단 많이 쓰고요. 매출 원가도 많이 써요. 그리고 매출 총이익도 많이 쓰는 항목이고요.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주당순이익, 이 부분들은 주당순이익 EPS는 너무나 많이 쓰죠. 당기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누면 주당순이익이 되는 거고요. EBITDA는요, Earnings Before
인컴 텍스랑 디프리시에이션, 아모타이제이션, 그러니까 세금이랑 감가상각을 모두 다 제외한 어닝이다 라고 해서 당기순이익이랑 좀 비슷한 개념인데 세금이랑 감가상각을 뺐다. 에비타는요, 여기에서 DA만 빠진 거예요. 세금만 빠진 거. 그걸 에빗이라고 하고요. 에비타와 에빗은 거의 비슷한데 세금만 뺀 거냐 아니면 감가상각까지 뺀 거냐,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은 여기에서 이것도 이익이고요, 이것도 이익이고, 이것도 이익이고, 이것도 이익이고, 이것도 이익이고, 다 이익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이익을 가지고 내가 저 회사를 판단할 거냐에 따라서 내가 필요한 이익을 잡아오면 되는 겁니다. 다음은 재무상태표 항목들인데요. 재무상태표에서는 지금 이 회사에 현금이 얼마나 있니, 매출채권, 받을 돈은 얼마나 있고, 인벤토리, 재고자산,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그래서 총 자산이 얼마가 있나, 그 다음에 차입금도 단기 차입금은 얼마고 장기 차입금은 얼마고, 그래서 전체 부채가 얼마가 되고 내가 지금 당장 갚아야 되는 건 얼마일까, 총 자본, 이런 내용들 많이 보고요. 현금 흐름표에서는요, 전체 감가상각은 얼마나 하니, 그 다음에 여기 영업현금 흐름, 투자현금 흐름, 재무현금 흐름, 이 메인으로 세 개의 현금 흐름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배당금도 사람들이 많이 참고하고요. 캐피털 익스펜디처, 얼마나 많이 투자를 했느냐도 많이 참고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주가를 언제적으로 주가를 쓸 거냐에 따라서 그 해당 주가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종목에 대한 기본 정보들도 많이 필요한 내용이죠. 특히 거래량 부분, 되게 매력적이지만 거래량이 별로 없으면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렵잖아요. 거래량도 백테스팅 할 때는 많이 참고하는 팩터가 됩니다. 그럼 가치주를 찾는 기술을 한번 볼게요. 이익 대비 저평가 종목을 찾는 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펄은요, Price Earning Ratio인데요. Price를 Earning으로 나눈 비율이다 라는 뜻이고요. 미국 주식에서는 보통 PE 이런 식으로도 많이 표현을 해요. 이거 자체가 식을 그냥 그대로 그 기호처럼 표시를 한 거죠. 여기서 Price는요, 기업 가치를 얘기하고요. Earning은 이익을 얘기해요. 기업 가치라는 게 뭐예요? 저 회사의 가치. 내가 저 회사의 주식을 몽땅 사버리면 내가 저 회사 주인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저 회사의 주식을 몽땅 샀을 때 비어 들어가는 돈, 그건 뭐죠? 시가총액이죠. 상장 기업이라는 거는 시가총액이 기업 가치예요, 결국은. 그래서 기업 가치다라는 건 시가총액인 거고, 이익은 재무제표 안에 당기순이익 항목으로 표시가 되는 바로 그 항목이죠. 그래서 이거는 회사 전체 주식의 가격의 합, 이건 회사가 전체 벌어들인 돈. 그래서 분자 분모를 모두 다 주식수로 나눠주면요, 위에는 한 개의 주가가 되는 거고요. 밑에서는 주당 얼마를 벌었냐, 주당 순이익이 돼요. 주당 순이익은 EPS 항목이죠. EPS가, 그래서 EPS는 당기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거다라는 거예요. 이 트라이앵글에서 보시면은요, 이익은 손익계산서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고요.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액, 레버뉴에서 비용들 싹싹싹 다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벌어들인 돈, 이익, 요거를 주가와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주가 나누기 이익을 해서 구하는 게 PER이 돼요. 그럼 퍼는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자, 내가 이미 저 주식을 들고 있으면 퍼가 올라갈수록 내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요. 왜? 분자에 주가가 들어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려는 건 뭐죠? 어떤 주식을 살까? 저평가된 주식을 발굴하고 싶은 거죠. 저평가. 저평가가 뭐죠? 주가가 낮은 걸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퍼가 낮은 거, 우리 저퍼주 그러잖아요. 낮은 퍼를 찾는 게 지금 퍼를 분석하는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종목들을 쫙 이 잣대를 늘어놓고 그 중에서 저퍼주를 찾아내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퍼라는 걸 계산을 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조금만 더 알아볼게요. 이번에는
장부 가치 대비 저평가 종목인 PBR입니다. Price Book Ratio예요. Price는 뭐 아까와 마찬가지로 주가고요. B는 여기서 Book Value를 얘기해요. Book Value가 뭐다? Book Value는요, 장부 가치. 그래서 이 재무 상태표에 있는 자본 항목. 지금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실제 돈이 얼마다. 이거를 우리가 Book Value라고 하거든요. 이 Book Value를 가지고 주가와 비교를 한 게 바로 Price Book Ratio예요. 아까 EPS와 그 대응되는 북밸류 항목은 BPS라는 게 있는데요. 자본을 주식수로 나눠주면 한 주당 그럼 자본은 얼마나 들고 있니? 라는 개념이 되거든요. 그래서 BPS, 그래서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누어 주어도 똑같이 PBR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PBR에서도 앞에 퍼와 마찬가지로 PBR이 낮은 게 더 좋은 종목이에요. 더 저평가된 종목. 왜냐하면 P가 역시 이번에도 분자에 들어있잖아요. 이게 낮은 게 결국 저평가된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PBR도 아까 퍼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저평가된 종목을 찾기 위해서 PBR을 계산을 한다라는 거고요. 보통 PBR이 1보다 낮으면 이거는 장부 가치보다 더 싼 주식이네? 이건 무조건 사야겠다. 줍줍 뭐 이런 종목이 PBR이 1보다 싼 거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근데 또 반면에 PBR이 엄청 낮은 거 있어요. 뭐 PBR이 0.1, 뭐 0.2 이런 종목들도 있는데요. 이거야말로 진짜 이 장부 가치만 놓고 보면 엄청난 저평가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은 또 사람들이 피하는 경향이 있는 게요. 뭐냐면 이 정도까지 가치를 못 받으면 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하죠. 그래서 보통 PBR이 1 미만인 종목들만 가지고 스크리닝을 해보자 라고 하면서도 또 PBR이 0.2보다 낮으면 그럼 또 제거하자. 이런 얘기도 많이들 합니다. 다음은 PSR입니다. PSR은요, Price over Sales Ratio예요. Sales라는 건 결국 매출액. 매출액은 어디? 손익계산서에서 나오죠. Sales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요. Revenue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그거는 회사마다 달라요. 뭐 정해진 룰은 없어요. Revenue라고 더 많이 쓰긴 하는데 Sales라고도 씁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를 매출액으로 나눠주면 PSR을 구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보면 다시 여기 항목으로 내려오면 아까는 퍼는 여기였죠. 퍼는 어닝 이걸 가지고 나눠준 거고 이번에 PSR은 매출액을 가지고 나눠준 거고 보면은 같이 손익계산서 계열이에요. 둘 다 이익이죠. 이거는 총이익이다. 이거는 실제 이익이다. 차이만 있어요. 그래서 뭘로 할지는 그 취향에 따라 결정하는 건데 퍼와 PSR은 같은 계열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PSR도 퍼와 마찬가지로 또 PBR과 마찬가지로 낮은 게 좋아요. 왜? 낮을수록 더 저평가된 거니까. 매출액이 높아도 자, 매출액은 점점 높으면 좋은 거고요. 주가는 낮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PSR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낮은 PSR이 좋은 거다. 이렇게 해서 퍼, PBR, PSR 그 밖에 수많은 여러 가지 이제 항목들이 있는데요. 그것들까지 다 우리가 보는 거는 사실 이 수업에서 커버할 영역이 아니라서 더 이상 보진 않고요. 이 정도만 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어떻게 결합하고 어떻게 짬뽕해서 우리가 쓰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ER과 PSR의 결합인데요. 퍼, PBR 이런 것만 가지고도 각각의 항목만 가지고도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좀 더 정교하게 해보자 라고 해서 퍼랑 PBR을 동시에 한번 결합해보자 이런 그런 욕구들도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멘텀 그리고 민 리버팅
이거를 얘기할 때 모멘텀과 민 리버팅을 둘 다 먹으면 어떻겠니? 뭐 이런 아이디어도 있었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개념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야, 퍼도 낮고, 그러니까 퍼가 낮으면 좋은 회사, PBR이 낮으면 좋은 회사라며. 그럼 야, 퍼도 낮고 PBR도 낮으면 정말 좋은 회사 아닐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가치 투자의 지표를 개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는 어떻게 결합하는지 그 컨셉이 나와 있는데요. 이 왼쪽을 보시면은요. 자, 저 퍼주들을 먼저 골라내고 저 PBR 주들을 골라내요. 그래서 저 퍼와 저 PBR에 모두 들어가 있는 이런 종목, 교집합 개념이죠.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스코어링을 해서 찾아내는 경우도 있어요.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이렇게 집합으로 찾아내면 이거는 그냥 종목명들이 쭉쭉쭉 나와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따로 없는 거죠. 우선순위가 따로 없이 그냥 있는 거예요. PBR도 맞아요. 우선순위 따로 없이 그냥 나열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양쪽에 다 겹치면 내가 갖고 오겠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점수제로 가면은 이쪽에서도 우선순위가 생기고 이쪽에서도 우선순위가 생기죠.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합쳤을 때 그래도 높은 점수인 거. 그래서 이 웨이트를 주고 가져간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점수제로 할 때도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 라는 차이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의 차이는 이런 식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수능 점수가 400점 만점이잖아요. A라는 학생은 400을 맞았어요. B라는 학생은 360점을 맞았고 C는 40점을 맞은 애예요. 절대평가로 가면 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A는 100점인 거고요. B는 90점인 거고 C는 10점을 받은 거게 되죠. 왜냐하면 이 절대 점수라는 거 가치를 인정해 주니까. 하지만 상대평가로 가잖아요. 그럼 그냥 얘네들은 1등, 2등, 3등이 되죠. 그래서 A, B, C 이렇게 가게 되니까 사실 B의 가치가 무지하게 저평가가 돼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도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내가 스코어링 할 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가치 지표를 결합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사용할 가치 투자 지표를 선정한다. 자, 우리 퍼랑 PBR로 해볼게요. 퍼랑 PBR을 쓰기로 했고요. 두 번째, 각 지표별로 종목별 순위를 매긴다. 자, 우리 S&P 500 종목을 가지고 한다 가정을 할게요. 그럼 S&P 500 종목을 싹 다 비교를 해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퍼가 낮은 놈들이 쭈쭈쭈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퍼를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면 위쪽에 상위 랭커들이 나올 거고요. PBR도 마찬가지로 상위 랭커들이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2번까지 한 거고요. 그럼 3번. 각 지표의 순위를 더해서 종합 순위를 매긴다. 자, 여기서 얘는 1등, 얘는 2등, 얘는 3등 이런 식으로 갈 거고 얘도 1등, 2등, 3등 이렇게 갈 거잖아요. 이것들을 더해서 종합 순위를 매겨요. 그래서 얘 순위와 얘 순위를 합치면 종합 순위가 빠바방 나올 거잖아요. 토탈. 그러면은 4번. 종합 순위가 높은 상위 50개 종목에 투자한다. 50개가 아니라 뭐 내가 30개만 하고 싶으면 30개가 되는 거고. 종합 순위가 높은 종목을 딱 선정해서 이 포트폴리오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5번. 분기마다 리밸런싱 한다. 자, 우리 가치 투자 지표인 재무제표는요. 기본이 분기별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분기별로 다음 분기가 되면 이 순위가 또 바뀔 거잖아요. 그럼 이 순위에 계속 들어있는 놈들은 보유를 지속하고 이 순위에서 떨어져 나간 애는 그럼 매도, 새롭게 들어온 애는 다시 매수 이렇게 해서 분기마다 리밸런싱을 한다 라고 해서 가치지표를 결합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심화 과정으로 NCAV 투자법이라는 것을 소개해 드릴게요. NCAV 투자법은요, 여기 제목에 써 있듯이 안전 마진이 있는 NCAV 투자법이다. 굉장히 안전을 굉장히 추구하는 그런 투자 방법이에요. 이거는 워렌 버핏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는 벤저민 그레이엄이라는 분이 본인의 저서를 통해서 소개해 주신 투자 방법인데요. 이분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분이 뭐 컴퓨터를 활용해서 하거나 뭐 그러진 않았지만 그 퀀트적인 분석을 실시한 그런 최초의 사람이다 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 그런 분이고요. 가치 투자를 주로 주장한 분이에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이분한테 배우고서 가치 투자에 대해서 대가가 된 거죠. 하여튼 그레이엄이 얘기한 청산가치, NCAV 투자법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PBR을 얘기할 때 청산가치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PBR을 계산할 때는 주가를 이 자본 항목만 가지고 계산을 해요. 뭐냐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부채는 다 빌려온 거잖아요. 회사가 만약에 이제 청산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빌린 돈은 일단 갚아야 되죠. 그럼 남은 게 내 돈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주식에서 이 빌려온 돈은 갚고 남은 돈은 그럼 주주들한테 분배해서 나눠주면 그럼 이게 청산가치가 되는구나 이런 컨셉이에요. 그래서 보통 PBR을 청산가치다 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레이엄은 이 청산가치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봤는데요. 어떻게 보수적으로 봤냐? 이 자본으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는요, 현금성 재산도 있지만, 건물, 기계,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건물이나 기계는요, 지금 현재 가치가 뭐 100원이라고 회사는 산정을 해놨어도 실제 이거를 팔려고 내놨을 때 살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흔하게 쓰는 물건이 아니다. 아니면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토지가 저 산골짜기에 있는 거라서 아니면 뭐 이 회사는 댐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댐을 누가 사겠어요. 뭐 그런 자산은 그런 비유동 자산들은 지금 가치가 100이라고 회산해놨지만 그 가치를 100으로 인정할 수 없다. 얘가 100에 팔리겠니? 그런 컨셉으로 우리 그레이엄은 이런 비유동 자산에 대해서는 나는 너에게 가치를 주지 않겠어. 나는 현금성 자산, 현금이나 뭐 주식 같은 거 그런 것들만 너의 자산으로 인정할 거야 라고 해서 그레이엄이 생각하는 청산 가치는 딱 이 부분. 전체 자산에서 부채 부분은 당연히 빼는 거고 이 부분은 당연히 빼는 거고 그 중에서 비유동 자산도 빼고 그래서 그레이엄이 생각하는 청산 가치는 이 부분만이에요. 딱 유동 자산 중에 딱 유동 자산 중에서 부채 부분을 뺀 딱 이 부분만 청산 가치다. 이게 그레이엄이 생각한 그 그레이엄의 청산 가치고요. 그래서 그레이엄은 이것도 부족해. 이것만으로도 안 되고 자 우리가 PBR을 계산할 때 뭐죠? 자본을 시가총액을 자본으로 나눈 거잖아요. 이게 바로 PBR의 개념인데 이 자체가 시가총액이 청산가치보다 1.5배 이상인 그런 종목만 나는 골라서 투자를 할 거야 라는 게 그레이엄의 NCAV 투자법이에요. 야, 이런 종목에 투자하면 진짜 이 기업이 당장 망해도 손해볼 일은 없을 거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 투자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담배꽁초 투자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무슨 의미냐면 담배꽁초 이렇게 있으면 이 노숙자들은 쓰레기통에서 요만큼 이렇게 피고 요 정도 이제 남으면 이제 버리잖아요, 보통. 그럼 여기에서도 요 담배꽁초 주스면 요만큼이라도 조금 더 필 수 있다. 뭐 그런 걸로 지금 망해가는 기업이라도 지금 당장 망해도 이 청산 가치가 시가총액보다 높으면 내가 산 주식보다 그래도 더 많이 받아낼 수 있다. 이 컨셉으로 접근하는 게 그레이엄의 NCAV 투자법입니다. 그리고 이러다가 여기서 갑자기 이 기업이 살아나. 그러면은 이거는 엄청난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또 투자법이 되고요. 그래서 그레이엄의 NCAV 투자법이라는 것도 있다. 라는 걸 소개해 드렸습니다. 페어 트레이딩 스트래티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페어 트레이딩이라는 거는 두 종목 A와 B가 있다. 근데 A와 B라는 게 잘 관찰을 해보니까 이런 관계가 있더라 라는 그 관계성이 발견이 됐다 라고 하면 그럼 그 관계를 이용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게 바로 페어 트레이딩이 되는 겁니다. 페어 트레이딩은 관계를 이용한다고 했죠. 그러면 당연히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게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상관관계를 분석하기에 앞서서
통계 같은 거는 다 필요 없이 무조건 상관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금값, 금은 한국에서의 가격과 미국에서의 가격, 중국에서의 가격이 똑같은 금이잖아요. 그럼 같아야만 하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통계와 무관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비트라지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더 싼 나라에서 이걸 사다가 더 비싼 나라에다 팔면 되는 그런 거죠. 이와 비슷한 게 코인이 있죠. 빗썸에서의 가격과 두나무에서의 가격, 당연히 같아야 하죠. 하지만 그게 달라지는 경우들은 수없이 많이 관찰이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아비트라지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무위험 차익거래라는 거죠. 하지만 이거 첫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죠. 아비트라지는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거는 기회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에브리바디 보고 있고, 그러면 테크니컬리 내가 더 좋은 테크니컬 인프라를 갖고 있으면 그럼 그런 사람이 먹을 수밖에 없어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아비트라지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이런 아비트라지 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 코스피 200 지수와 코덱스 200 ETF 또는 코스피 200 선물과 코덱스 200 ETF 이런 것들. 얘네들은 그 코스피 200이라는 지수에 따라서 얘네 상품들이 움직여야만 해요. 그러도록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가격에 괴리가 벌어지면 그러면은 이놈이 그때 아비트라지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금융상품에서도 그런 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통계와 무관한 상관관계에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지만 기회를 잡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많은 퀀트들이 더 주목하는 거는 이런 아비트라지 기회가 아니고 통계적 아비트라지, 스태티스티컬 아비트라지의 기회를 훨씬 더 많이 찾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사실 기회가 굉장히 많고 그 큰 거 말고 작은 것들을 여러 번 하다 보면 그러면 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둘 사이의 상관관계를 먼저 분석을 해서 이 페어 트레이딩에 들어가는 그런 걸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을까?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통계적으로 얘네들이 유의미하게 상관관계가 있다 라고 나오면 그러면 페어 트레이딩 대상이 돼요. 코스피 200과 S&P 500 이 두 지수가 통계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니? 아니면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은 상관관계가 있니? 자, 이런 각종 그 상품들을 엮어봅니다. 그랬을 때 상관관계가 발견이 되면 자, 그럼 스태티스티컬 아비트라지가 되는 거죠. 우리 첫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길 확률이 50%보다 크면 계속 반복하면 내가 따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분석을 해가지고 신뢰도 높은 상관관계를 찾아내면 그러면 페어 트레이딩에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먼저 상승했을 때 하이닉스가 따라가겠지 라고 하면 하이닉스를 얼른 매수를 해버리는 거죠. 삼성전자를 따라가도록.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상관관계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상관관계는 어떻게 찾을까요? 상관관계를 찾을 때는 여러 가지 통계적 기법들이 있는데 일단 제일 쉬운 코릴레이션 분석을 먼저 해요. 두 변수 간에 어떤 선형적인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그 여러 가지 스캐터드 차트가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두 변수 간에 정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더라. 그러면 이런 것도 역의 상관관계라도 굉장히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 A, B 이렇게 차트를 그렸을 때 A가 올라가면 B도 올라가니까 A가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면 B를 얼른 사고 그러면 이 차트라고 하면 이 차트는 A, B A와 B가 역의 관계가 있죠. 자, A가 빠졌어. 그럼 B가 올라갈 거다. 이런
이런 모양이잖아요. 그럼 A가 빠지는 걸 보고 B를 얼른 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상관관계가 강하게 있으면 그걸 이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상관관계가 별로 없다, 이렇게 상관관계가 낮은 그런 것들은 이제 무시해 버리는 거고, 상관관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데 이 가운데 부분은 별로 상관이 없는 놈들인 거고, 이쪽은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이쪽은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 얘네들은 관심이 없다. 두 번째로는 회귀분석이라는 걸 쓸 수도 있습니다. 회귀분석이 뭐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통계적으로 보면 독립변수에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의 추정을 할 수 있는 통계 기법이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요. 둘 이상의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추세선을 찾는 방법이다 라고 하면 좀 더 쉬워요. 자, 밑에 일단 그림을 볼게요. 여기 S&P 500의 그 지수고요. 위 Y축은 코스피 200의 지수예요. 얘네들을 산점도 스캐터드 차트로 이렇게 막 그려보면은 뭔가 이렇게 관계가 있을 것처럼 막 보이죠. 그래서 얘를 회귀 분석을 하면 이 빨간 선, 이 선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선을 이루는 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y는 ax 더하기 b, 이게 우리 1차 방정식의 식이잖아요. 이 형태로 a와 b 값을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어요. 이 구하는 방법은 최소자승법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데 별로 관심 가질 필요는 없어요. 왜? 컴퓨터가 하니까. 그냥 회귀 분석을 컴퓨터한테 시키면 이런 관계식을 찾아줍니다. 그래서 이 관계식이 굉장히 그럴싸하다 라고 하면 이 식을 가지고 우리는 페어 트레이딩을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또 있고요. 세 번째 방법, 공적분, 코인티그레이션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코인티그레이션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이과스러운 사람들인데요. 뭐냐면 이제 통계적으로 우리 이 주가 데이터를 시계열 데이터라고 하잖아요. 시계열 변수에는 통계적 특징이 좀 있는데요. 뭐냐, 기본적으로 불안정 상태. 불안정한다, 그 통계에서 안정하다라는 건 뭐냐면 평균과 분산이 일정한 상태라는데, 그래서 딱히 추세가 없는 뭐 이런 상태라는데, 시계열 변수는 그렇지 않아. 추세가 있어. 추세가 있다는 건 뭐냐, 추세가 있는 시계열 데이터는 허구적 회귀라는 게 있을 수 있어. 이게 뭔 소리냐, 잘 모르겠죠. 저 처음에 들으면 잘 모르겠는 게 당연해요. 그 예시를 볼게요. 예시는 이거예요. 주가 지수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 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코스피 200 지수와 S&P 지수, 뭐 다우 지수, 뭐 이런 지수들을 보면 장기적으로 결국은 우상향이야. 맞죠? 그래서 이 시계열의 그 타임 스팬을 엄청 길게 잡으면 사실 대부분의 지수가 다 이 상관관계가 있게 나와요. 그래서 야, 이런 것들은 인정할 수가 없다. 이게 코인티그레이션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백그라운드예요. 공적분 관계는 보통 취한 주인과 개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각자 랜덤하게 걷지만 일정 수준 이상 벗어나지 않으면 그럼 공적분 관계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결국은 같은 곳으로 가. 응? 같은 곳으로 가는데 이렇게 어떤 놈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가고 어떤 놈은 쭉 가고 뭐 이런다. 근데 여튼 이게 너무 많이 벗어나지만 않으면 돼. 이게 공적분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휙 벗어나고 이러면 공적분이 이제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건데, 결국은 이렇게 비슷하게 간다. 이게 추세가 보이면 공적분 관계가 있다라는 건데요. 이것도 어떻게 하는지는 우리가 크게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왜? 공적분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컴퓨터가 해준다. 그래서 공적분 관계가 있다라고 나오면 그러면은 일단 차분이라는 걸 하는데, 이것도 좀 수학적인 용어예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추세가 있어. 그래서 추세를 없애줘야 돼. 근데 추세를 어떻게 없애줘? 차분이라는 걸 하면 추세가 없어진대. 차분이 뭐냐? 우리가 그
지난번 코딩 퀴즈 때도 봤고, 기본적으로 오늘의 주가와 어제의 주가를 차이가 이제 절대값으로 이제 나타내지 않고 퍼센트 체인지를 해가지고 오늘은 몇 퍼센트, 내일은 몇 퍼센트 이렇게 퍼센트들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일단 한번 차분한 거다라고 되는 거예요. 미분 개념인데요. 어제와 오늘의 차이, 요것들만 가지고 새로운 이제 통계 수치들을 만드는 거죠. 통계 그냥 그 모집단 수치들을. 그걸 일단 차분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1차원씩 차분을 한 다음에 걔네들을 가지고 또 회귀 분석을 해서 추세선을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차분한 값으로 추세선을 탐색하는 방법이고요. 뭔가 지금 설명은 복잡하죠. 하지만 그냥 컴퓨터가 다 해준다. 그 백그라운드만 우리가 이 느낌으로 이해만 해주면 이건 그냥 쓸 수 있는 거다라는 거.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냥 코릴레이션을 구하는 방법. 두 번째로는 그냥 회귀 분석을 하는 방법. 세 번째, 코인티그레이션, 공적분 관계가 있는지를 봐서 차분해서 회귀 분석을 하는 방법. 결국 세 가지식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하는 건데 1번 코릴레이션이 있어야지 2번, 3번 넘어가요. 그래서 2번, 3번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거에는 좀 집중을 해줘야 돼요. 시계열 변수는 장기적으로는 다 추세가 같을 수밖에 없다. 오케이, 그건 인정. 근데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이 추세에 별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 수익률 그래프 그릴 때, 수익률 차트를 그릴 때 단기적으로는 로그 차트를 쓰나 아니면 자연수 차트를 쓰나 비슷했죠. 이 공적분도 마찬가지예요. 단기적으로 뭐 1년 이내에 시계열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공적분 관계를 내가 찾아내서 페어 트레이딩을 하겠다라고 하면 굳이 공적분까지 복잡하게 갈 필요가 없어요. 왜? 이건 그 로그처럼 뭐 수학적으로야 내가 이해는 하지만 직관적인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차트들이거든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되는 그냥 일반 회귀 분석을 써도 단기적인 모델에선 충분하다. 근데 더 결정적인 하나의 단서는 뭐냐? 퀀트들은 6개월 이상 자기 전략을 써먹진 않아요. 아무리 좋은 전략도 그 6개월 이상 가면 일단 시장 상황도 변하고 내가 돈을 잘 버는 모습이 남들한테 쭉 모니터링이 되잖아요. 남들이 다 따라해. 사실 퀀트들끼리 이 전략 복제하는 건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어떤 퀀트도 자기 전략을 6개월 이상 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전략이 다 단기 전략이다 보니 굳이 코인티그레이션? 이거 괜히 컴퓨팅 파워만 많이 필요하고 잘 안 쓴다. 그 블로그 같은 데 보면 이거에 대해서 진짜 칭송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관계를 확인했으면 다음은 페어 트레이딩에 들어갑니다. 지금 X와 Y가 관계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얘네들을 한번 볼게요. 차트를 먼저 볼까요? 차트를 보면 X라는 종목은 이렇게 그냥 쭉 올라가고요. Y는 오르락 내리락 해요. 하지만 얘네들은 관계가 있어요. 결국 요 추세대로 갈 거다라고 일단 우리가 통계적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럼 이런 데서 어디에서 우리가 매매를 할까요? 자, 이 부분은 그럼 Y가 저평가된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치고 올라갈 거다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통계적으로 확인을 했으니까. 자, 이렇게 치고 올라갈 거니까 그럼 여기에서는 Y를 매수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요 구간이다 그러면은 Y는 지금 오버 밸류 돼 있다라는 구간이죠.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한다? Y를 숏한다. 그러면은 얘가 떨어질 거다. 이런 거죠. 그래. 그래서 상관관계가 있으면 이렇게 괌에서 그러니까 오버밸류와 언더밸류의 구간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페어 트레이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상관관계 발견을 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결국은 회귀 분석을 하는 거예요. 코인티그레이션을 쓰든 아니면 그냥 회귀 분석을 들어가든 코인티그레이션을 썼으면 차분한 다음에
회계 분석을 하는 거고, 그냥 했으면 그냥 바로 회계 분석을 하는 거고, 어쨌든 이런 스캐터드 차트에서 X와 Y축에 각각의 변수값들을 뿌려놓고 이거를 회계 분석을 돌립니다. 회계 분석을 돌리는 거는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는 거고요. 그러면은 식이 나오고 이 R 스퀘어 값이라는 게 나와요. 이 R 스퀘어 값은 이 추세선이 얼마나 신뢰도가 높으냐, 이 추세선의 품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R 스퀘어 값이 높다라는 건 어느 정도면 높으냐? 0.8 이상이 나오면 1이면 만점인 건데 0.8 이상이 나오면 그러면은 요거 좀 주목할 만한 관계네? 라고 하면서 이제 얘를 써먹어 볼까? 앞으로 백테스팅을 한번 해볼까? 라는 그 정도의 느낌을 들고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그 느낌을 가졌으면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X축, Y축 이렇게 있으면 자, 우리가 회귀 분석을 통해서 식을 갖고 왔잖아요. 그 식을 구했으면 그 식을 이용해서 Y의 기대값을 X의 값을 집어넣고 Y의 기대값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왜? 우린 식이 있잖아. 1차 방정식에다 집어넣으면 Y가 얼마가 돼야 되는지 알잖아요. 그럼 이 Y가 사실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법은 없으니까, 통계니까. 그럼 어느 정도 Y가 이만큼을 가야 된다고 치면 좀 버퍼를 주는 거죠. 이 정도 버퍼 내에 Y가 들어와 있으면 그러면 너는 지금 정상 가격이구나, 그냥 두자. 근데 이쪽 좀 떨어져 있으면 너 지금 저평가구나, 사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밴드를 구할 때처럼 탑과 플로어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값들을 싹 다 계산을 하고 나면 그럼 그 다음에는 차트를 그리면 되죠. 차트를 그렸을 때 자, 이 점점점 나온 게 결국 추세선인 거고요. 위아래 밴드가 있으면 자, 이쪽쯤은 지금 밴드보다 위에 있다, 고평가다. 그러면 여기서는 숏을 쳐야겠다. 자, 이 밴드보다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이 구간에서는 저평가다. 응? 그럼 여기서는 롱을 해야겠다. 이런 전략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페어 트레이딩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개념 수준에서 백테스팅 이해를 했으면 이제 실제로 백테스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백테스팅이 뭐라고 했을까요? 백테스팅은 지금 이제 새로 만들 트레이딩 모델을 과거 데이터에 넣어놓고 그때 이 전략을 실행했으면 어땠을까를 테스트해보는 게 백테스팅이에요. 과거에다 대고 테스트해보는 게 백테스팅이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당연히 모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과거의 데이터가 필요해요. 과거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 과거 데이터를 불러와서 전처리를 일단 해놓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모델을 과거 어떤 시점에다가 어떤 그 기준으로 적용을 시킬 거냐 등의 파라미터를 세팅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준비가 완료가 된 거고요. 실제 백테스팅은요, 백테스팅이라는 게 가상의 트레이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시그널을 발동을 시키고 그 해당 시그널에 따른 포지션을 산출을 해서 그 포지션이 뭐 제로 포지션에서 롱 포지션으로 바뀌면 그때 트레이딩은 매수고, 롱 포지션에서 제로 포지션으로 다시 바뀌면 매도고, 뭐 그런 식의 실제 트레이딩이 언제 있었다라는 이 매매 지시가 들어오죠. 이 매매 지시에 따라서 그러면 내가 얼마에 샀고 얼마에 팔았다 라는 거를 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나는 수익률을 계산을 할 수가 있죠. 내가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하냐? 산 가격분의 판 가격, 이걸 가지고 수익률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수익률들을 누적시키면 그러면은 이 전체 트레이딩 기간 동안의 수익률이, 누적 수익률이 나오는 거고요. 이걸 이용해서 또 샤프 비율까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률이 당연히 트레이딩 모델의 첫 번째 평가 지표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샤프 비율이 또 중요한 평가 지표가 될 거예요. 이 이외에도 몇 가지 평가 지표가 더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수익률 그리고 샤프 비율이에요. 샤프 비율이라는 걸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이거는 중요한 테마라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샤프 비율입니다. 샤프 비율은 수익률과 위험을 동시에 고려한 트레이딩 모델을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냐? 식부터 일단 볼게요. 자, 샤프 비율은요, 변동성분의 수익률이에요. 변동성분의 수익률이다. 그러니까 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변동성이 심한 상품에 내가 투자를 했느냐. 응? 변동성이 심한 상품일수록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분모가 커질수록 더 위험한 거, 작아질수록 덜 위험한 거, 이게 되죠. 그리고 위에 수익은 당연히 높을수록 좋은 거고, 그러면 수익은 높을수록 좋은 거, 분모, 위험은 낮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유리한 모델일수록, 더 훌륭한 모델일수록 분모는 작아지고 분모는 커지고 결국 샤프 비율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샤프가 높을수록 안정적이면서 높은 수익을 가지고 온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예시를 한번 볼게요. 동일한 10%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어디에 투자할래? 화생에 투자할 수도 있고 채권에 투자할 수도 있어. 그럼 뭐에다 투자할래? 현명한 투자자라면 당연히 동일한 수익을 가지고 온다고 하면 더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를 할 겁니다. 그게 현명한 선택이잖아요. 그게 바로 샤프 비율의 컨셉인 거죠. 해당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가. 그래서 샤프 비율이 투자 전략에 굉장히 중요한 평가 지표가 됩니다. 이 밖에 이 백테스팅을 하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봐야 될 팩터들이 좀 있는데요. 알파라는 용어가 있어요. 알파라는 건 초과 수익을 의미하고요. 베타라는 용어는 시장 수익을 의미해요. 자, 이건 CAPM 모델에서 나온 건데요. CAPM 모델은 이 오른쪽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이 베타가 시장 수익률을 나타내는 선이에요. 그럼 이 베타에 비해서 이 노란색은 이제 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인데요. 자, 시장을 얼마나 잘 따라가냐, 이거를 베타라고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 비해서 얼마나 아웃퍼폼 하느냐, 이 부분을 알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운용사에서도 뭐 베타 운용팀이다 뭐 이러면은 딱 그 지수를 따라서 가는 상품들을 만들고 운용하는 그런 팀을 베타 운용팀이라고 하거든요. 시장 수익을 쫓아가는. 그래서 이 시장의 수익률과 초과 수익을 알파, 베타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또 아까 우리가 샤프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 팩터라고 했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하게 정보 비율이라는 게 또 있어요. 정보 비율은 그 무위험 자산 수익률을 우리는 샤프 비율에서 썼는데요. 그거 대신에 벤치마크 수익률로 이제 수익률을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실 샤프 비율이랑 느낌은 굉장히 비슷한데 나는 벤치마크 대비 네가 얼마나 아웃퍼폼 했는지를 보고 싶어 라고 할 때는 정보 비율을 써요. 그래서 뭐 거의 유사한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변동성은 이제 너무 잘 아시죠? 수익률의 표준 편차 직접 계산을 해 보셨으니까 당연히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변동성은 보통 연율로 표시를 해줍니다. 또 백테스팅 할 때 중요한 거는 거래 비용이에요. 백테스팅 할 때 거래 비용을 감안하지 않고 테스트를 하면 수익이 너무 오버밸류가 나와요. 그래서 이 수익률을 거래 비용을 잘 감안해야지 정확한 수익률을 산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수수료라는 거는 수수료나 세금 등이 다 거래 비용에 포함이 되죠. 또 백테스팅에서는 슬리피지라는 게 있어요. 슬리피지는 우리가 테스트할 때 나온 이론적인 거래 가격이 있지만 이게 실제 거래는 또 아니었잖아요. 여기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얼마나 줄여주느냐, 이게 또 백테스팅에서 나온 결과물을
실제 모델로 적용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가 됩니다. 또 백테스팅에서 고려할 중요한 요소는 유동성이에요. 아무리 좋은 전략이라도 실제 그 전략을 수행할 수 있어야지 되거든요. 근데 시장에 충분히 물량이 있어야지 내가 원할 때 사고 팔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원할 때 사고 팔 수가 없으면 그 전략이 수행이 안 되잖아요. 그게 바로 유동성에서 이제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유동성이라는 거, 얼마나 이게 평균 거래량이 많은 거냐. 평균 거래량이 너무 적은 종목은 일단 내 포트폴리오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거래를 했을 때 마켓 임팩트로 시장이 얼마나 출렁일까?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마켓 임팩트는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가 기관이다. 응? 내가 한번 던졌을 때 마켓이 출렁일 수 있다. 응? 내가 국민연금의 트레이더다. 그러면 내가 한번 던지면 시장이 출렁이죠. 내가 샀으면 매수가 엄청나게 나오니까 수요가 이빠이 땡겨지는 거잖아요. 그럼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자, 그럴 때 그 마켓 임팩트가 얼마나 세냐 이런 것들을 또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팩터들을 다 우리가 백테스팅 할 때 추가적으로 고려를 해줘야 한다. 그럼 이렇게 백테스팅을 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스트래티지로 만들어가는 길을 한번 볼게요. 우리는 뭐 가격 데이터 아니면 재무 데이터 그리고 인덱스 데이터 각종 뉴스 SNS에서 각종 지표들을 수집을 해서 걔네들로 시그널을 만들어요. 그냥 프라이스 데이터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 뭐 모멘텀이나 아니면은 민 리버팅 그런 전략들을 여러 가지 쓸 수 있었죠. 뭐 RSI 같은 것도 있었고 뭐 볼린저 밴드도 있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 그 가격 지표들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지표들 거기다가 또 파이낸셜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는 뭐 퍼, PBR 그런 전략들을 또 써서 제가 찾은 정보예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시그널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어요. 여기에다가 또 SNS에서 지금 이 종목을 많이 추천하고 있어. 여기에 지금 호재의 소식들이 많이 있어. 이런 것들도 다 시그널로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이 시그널들을 조합을 합니다. 이 조합을 해서 어떻게 조합을 하면 가장 최적의 수익을 내느냐 이 옵티마이즈를 한번 해요. 최적화의 과정을 거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볼린저 밴드 10%, 그 다음에 PBR은 30%, SNS에서 나오는 시그널은 또 10%, 뭐 이런 식으로 막 섞어주고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고 그것들을 막 섞어가면서 다양한 조건으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옵티멀 가장 최적의 성과를 내는 그런 조합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한 다음에 여기다가 더 강한 시그널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유동성을 고려해 주고 그 다음에 내가 얼마까지 보유를 할 수 있는지 그런 포지션 리밋도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각종 리스크 팩터들도 함께 고려를 해서 다시 최적화 과정을 또 한번 거칩니다. 여기까지 다 거쳐야지 최종적으로 내가 적용할 수 있는 실제 마켓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스트래티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를 옵티마이즈하는 최적화 과정은 어떨까요? 포트폴리오 옵티마이제이션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전략들을 이제 섞는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몇 %씩 섞을까? 이거에 대해서 결정하는 부분이에요. 각 전략에 얼마나 많은 비중을 할당할까? 이거는 우리 머신러닝에서 최적화하는 전략과 굉장히 유사해요. 식도 유사하고요. 그래서 그런 기법들이 많이 쓰이게 되고요. 우리 MBA 과정에 보면 그 머신러닝 뭐 이런 쪽을 하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배우신 것들을 같이 이쪽에서도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거는 샤프 비율을 최대화한다. 또는 수익률을 최대화한다. 또는 변동성을 최소화한다. 뭐 이런 식의
내가 원하는 최종적인 스트래티지가 뭐냐, 이거를 가지고 그걸 달성하기 위한 이 각종 비중들을 설정하는 거, 이게 바로 포트폴리오 옵티마이제이션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백테스팅의 이론은 다 전달을 해드렸어요. 이제 다음 주에는 백테스팅을 실제 우리 콜랩에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